논어강독 94번째 시간 선진편의 11장에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개로문 사귀신 한데 자왈 미능사인이면 언능사귀리요 간문사 한호이다 미지생이면 언지사리요. 개로가 자로죠. 자로가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 감히 죽음을 여쭙겠습니다. 삶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여기 면이를 전통적으로 미능사인이면 언지생이면에서 조건적 면으로 끊었어요. 근데 이게 토를 떼고 읽으면 다르게 읽을 여지가 지금 커지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삶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주자 이전에 보면 토를 떼고 이제 해석을 하죠. 중국 사람 당연히 그렇겠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일단 여기 질문은 귀신을 물은 게 아닙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를 물은 거예요, 지금. 이 대답을 보면 주자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이 사생인귀, 인과 이제 귀신이 사생인귀를 하나면서 둘이면서 한이다. 삶과 죽음 아니면 뭐 귀신과 사람, 이거를 이제 역의 근거를 둔 거죠. 역의 근거를 하나다. 그래서 이제 출생과 사망으로 풀었어요. 이거를 출생과 사망으로 푼 거죠. 이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고주를 보면 그 이전의 주를 보면 생시의 일과 사후의 일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데 사후의 일에 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이. 다시 말해서 귀신하고 사후의 일은 밝히기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 안다고 한들 무익하다. 얘기해 줄 필요 없다고 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석은 이렇게 돼요. 사람을 섬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냐.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해석이죠. 귀신을 섬기는 데 대해서 공자는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경귀신이 원지라고. 귀신은 공경을 하지만 멀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밝혔죠. 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고대 그 제사의 중요성, 또 하나는 죽음의 임의성이죠. 죽음이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 그러나요? 그거에 대한 어떤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진지한 질문을 했던 것인데, 공자는 초점을 귀신이나 죽음이 아니라 삶과 사람의 문제로 대답해 줬다는 데 있어서 공자의 대답이 뛰어난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민자 시측에 은여야 하고 자로는 항항여야 하고 염유자공은 간간여야 언을 자락하시다.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약 유야는 부득기사연이로다. 일단 A로 보고 B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자는 곁에 모시고 이제 측이니까 서 있는 거겠죠. 선생님은 앉아 계시고, 민자는 선생님을 메시고 서 있을 때 은은여야 한 모습이죠. 은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은은하게 서 있었고, 여야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자로는 이제 항항 씩씩한 모습인지 뭐 알 수 있겠죠. 염유와 자공은 간간, 이 간간 앞에서 우리 향당편에서 공자 평소 때 모습 할 때 나왔죠. 이거 온화하게 있는 모습이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서 있었으니까, 자기 곁에 서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제
다른 멘트가 나오죠. 유는 제명에 죽지 못할 거야. 뭐 이런 뉘앙스예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와 B 사이에서는 시간적인 텀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 네 명이 나오죠. 민자, 그 다음에 이제 자로, 그 다음에 염유와 자공. 그 제자들이 서 있는 모습, 여기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훌륭한 모습이죠. 훌륭한 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훌륭한 모습인데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스승으로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자질을 갖추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흡족해서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명, 사현이죠. 네 명의 현자들은 이 재와 덕이 그쵸? 충분히 쓰일 만한 이 자질을 갖고 있는 모습을 이제 은은, 항항, 뭐 간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 자로를 기준으로 아마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로 이제 강건하고 굳센 씩씩한 모습은 이제 항항이라 그랬고, 제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부드러운 모습이라 그럴까, 그게 이제 은은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가장 씩씩하고 훌륭한 모습에서 덕이 가득한 모습으로 은은하게 드러나는 은근하는 모습. 그 중간이 온화한 정도로 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강한 데서 약한데, 약한 데서 강한데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딴 사람은 다 이름을 불렀는데 민자라고 해서 존칭을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민자건의 제자들이 아마 이 편집에 참여했을 거라는 설이 있는데 아마 귀담아 들을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열거된 순서가 나이를 보면은 자로가 지금 제일 많은데 자로 두 번째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여기서 순서는 덕을 기준으로 아마 언급을 했을 거다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자 쪽으로 보면 덕이 제일 좋고 염유와 자공으로 보면 세속적인 능력이 제일 뛰어난 거죠.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요쪽으로 제 쪽으로는 염유 자공 쪽으로 하는 거고 덕 쪽으로는 민자로 가는 거여서 이게 방향이 다른 거기 때문에 덕의 순서대로 아마 이 언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약유라 그랬잖아요. 약자하고 연자가 있는데 이 약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료와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게 해석 안 했죠. 약연이란 말이 같이 붙어서 아마도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확정을 하지 못할 때 쓰는 어투입니다. 그 자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로는 제명에 죽지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추측하는 어사이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이 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자로예요, 결국. 자로. 이 마지막 B의 문장, 자로는 제명에 죽지 못할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이 자로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실제로 나중에 자로가 진짜 제명에 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적인 걸로 이것을 공자의 예지력, 뛰어남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A의 네 제자가 선생님 밑에 서 있는 모습은 네 제자의 덕성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뜻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즐거워하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B라는 말이 자로가 제명에 죽지 못할 거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서 A라는 해석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항여야가 자로가 씩씩한 모습으로 이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게 지나쳐서 좀 나서려는 모습이라는 해석이 좀 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화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B하고 일치가 되니까. 원래는 그런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자로가 나중에 죽고 나서 A는 팩트만 기록을 한 건데 나중에 자로가 죽고 나서 B를 덧붙인 거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자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나중에 죽음이 자로가 제명에 못 죽었으니까 A와 한번 연결시켜서 말을 어떻게 편집했다 그럴까? 후대에 가필됐을
있을 가능성을 이거 과감한 해석입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한대의 완성이 된 원고라고 한다면, 원고가 있긴 했지만 지금과 같은 체제로 한대 완성이 된 거라고 한다면, 한대 편집이 되면서 한대 유행했던 그 참의설이, 예언적 언급들이 여기에 끼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자의 예지력이 있었다라고 믿는 것, 공자의 신비주의를 설명하는 문구로 보는 것도 뭐 무방하지만, 오히려 한대의 역수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읽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핵심이 이거예요. A와 B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A라는 문맥에 해석상에 약간의 그 뒤틀림이 생겼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 위 장부언을 민작원 왈 잉 구간 여지하완대 하필 개작고 자왈 부인 불언 이연정 엄필유중이니라. 노나라 사람들이 장부를 개작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민작원이 이걸 두고 얘기했죠. 옛일을 이게 따르다, 잉자. 옛일을 따르면 어때서 하필 꼭 개작해야겠는가? 라고 이제 커멘트를 한 거죠. 정적 사건이 벌어지고 민작원이 거기에다 이제 이런 논평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말을 선생님께서 들으시고, 이 사람은 말은 안 해, 평소에 말은 안 하는데 말을 했다 하면 반드시 들어맞는 게 있다. 전곡을 찌른 말을 한다, 이 얘기죠. 이게 해석만 봐서인지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죠. 위를 제가 개작으로 풀었는데 뒤에 보면 하필 개작이려 하고 민작원이 이미 풀이해줬어요. 이거를 개작으로 볼 수 있게 자체 해석이 된 거예요. 장부라는 건 이제 창고 이름이에요. 창고 이름. 뭐 창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물건 넣는 창고도 있고, 곡식 잡는 창고도 있고, 돈 창고도 있고, 또 무슨 창고가 있어요? 무기를 담는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많죠. 뭐 무슨 창고냐? 인구간, 구간이 이제 옛일, 이 관을 사로 보는 거죠. 사자로. 옛일을 따르면 어때서 꼭 꼭 고치는가, 어쩐 일로 꼭 고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록은 장부라는 창고를 짓느냐 마느냐라는 문제에 그치지 않아요. 여기 정치적 은유로 읽는 게 일반적인 독법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노인을 누구로 보느냐가 이제 큰 문제예요. 주체가 누구이냐. 첫째, 이 노인의 주체를 이 개씨로 보는 거죠. 노나라의 그 권력을 잡고 있는 개씨. 사만씨 일족, 사만씨죠. 개씨라고 사만씨 일족이죠. 사만씨가 노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면서 왕족의 권위를 이제 허물고 있었죠. 그래서 왕실 안에 있는 건물을 헐어버리고 지들 건물을 새로 지은 거예요. 나 왕보다 힘이 세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민작원이 비판한 거죠. 창고를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라고 이제 애둘러서 이제 비판을 한 거죠. 또 하나는 장부를 창고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물질로서의 건물로 보는 게 아니라 새 관료 조직을 짜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장부를 짓는 건 좋은데 거기에 배속되는 사람들까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옛 방식대로 관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개씨가 자기네 집안에 맞게 관료 조직을 새로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민작원이
뭐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또 한 거죠. 공자가 그 말을 듣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니 화를 일으키 십상인데 저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 말을 하면 전국을 찌른단 말이야 하고 이제 읽은 거죠 그거를 제대로. 근데 반대 해석이 있어요. 이거 이제 노나라 왕실로 보는 거죠. 노나라 이제 왕의 행동으로 보는 거죠. 노인이 왕이 되는 거죠. 노인이 왕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겁니다. 어떤 건물을? 무기고를 짓는 거예요. 무슨 무기고? 개씨를 칠 무기고. 근데 민자관이 볼 때는 그거는 조용히 굉장히 위험하고 이 후유증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할 일인데 그거를 이제 너무 드러내난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하니까 민자관이 아니 조용히 좀 은밀히 좀 하실 일을 옛날처럼 은밀히 하셔야 할 일을 꼭 그렇게 소리를 내서 하셔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공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저걸 이렇게 꼭 얘기를 하지 않고 애둘러서 은밀히 얘기하기 때문에 민자건이 훌륭한 이 말하는 말조심을 하고 덕행이 있구나 라고 칭찬하는 걸로 보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반응이나 민자건이나 지금 뭐라 그럴까 마음끼리 이심전심하는 거예요. 말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심전심하는 거고 그것은 반드시 노나라 어떤 정치적 현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이런 면에서 13장이 아주 흥미로운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유지스를 해위어 구지문고. 이걸 A로 보겠습니다. 문인 불경 자로한대. B로 하겠습니다. C. 자왈 유야는 승당의요 미입어 실냐니라. C. 자로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로가 스를 어찌하여 내 방문 앞에서 타고 있느냐 연주하느냐 라고 말씀을 턱 하셨죠. 그랬더니 문인들이 이 말을 듣고서 자로한테 불경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연장자고 선배인데도 이제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는 승당 마루에는 올라왔는데 아직 방에는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승당입실이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죠. 그러니까 공부나 학문에도 수준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왔지 아직 가장 깊은 데까지는 못 온 것이다. 니들이 그렇게 함부로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해석은 이 정도로 되고 있으니까 이건 뭐 해석이 이론이 있을 수가 없죠. 명료한 구문입니다. 14장에서 주목해야 할 건 일종의 내러티브 방식이에요. 얘기를 진행하는 방식이죠. A는 공자의 사실 가혹한 평가입니다. 짜증스러운 반응 아니에요. 그따위 솜씨를 갖고 지금 어디서 지금 연주를 하고 있어? 라고 이제 가혹한 평가를 내린 거고 문인들은 그 뉘앙스를 금방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자로 선생님한테 혼나서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분위기를 보시고 B에서 다시 C에서 다시 온화한 평가를 좋은 평가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A에서 C로 평가가 바뀌는데 거기에는 B라고 하는 계기가 생겼다는 거죠. 이야기의 진행 과정이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여기에는 많은 얘기가 이렇게 중간에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나라에 가면 그 학자들이 이 얘기를 보고서 이 풍성한 얘기를 만들어내죠. 그 한나라 때의 설원이라고 하는 그 경서를 짓고 나서 나머지 얘기들이 모아놓은 그 유명한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거를 길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 내러티브가 흥미롭고 구조가 이게 뼈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상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기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자를 얘기할 때 흔히 뭐 공자가 음악의 조예가 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보면 지금 유가 전혀 연주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추어 수준까지는 올라왔어요. 다만 프로 수준이 못했을 뿐인데 그거를 감지하는 공자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역시 공자는 음악에 상당한 조예를 갖고 있었다는 걸 여기서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94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